여러분에게 가족이란 어떤 존재인가요? 떠올리기만 해도 힘이 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애증의 존재라 가급적 멀리하고픈 사람도 있겠죠. 저 역시 평생을 가족이라는 굴레 속에서 울고 웃으며 살아왔어요. 그 굴레가 때로는 족쇄가 되어 저를 옥죄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익명의 힘을 빌어 그 이야기를 좀 털어놓아 볼까 합니다. 마지막에 기막힌 반전이 숨어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은 10살 때까지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아버지와 전업주부인 엄마 사이에서 무남 동녀로 태어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죠. 그땐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행복했던 기억이 나요. 오늘은 또 무슨 신나는 일이 생길까? 엄마가 간식은 뭘 만들어 줄까? 그런 사소한 기대감들로 가슴이 설렜거든요. 그 시절에 저는 세상이 온통 밝고 따뜻한 곳이라 믿었고 부모님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없을 거라 생각했죠. 안 온했던 제 어린 시절이 산산조각 난 건 엄마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시면서부터였어요.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해요. 엄마의 영정사진 앞에서 울부짖던 아버지와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 매캐했던 향냄새. 엄마의 죽음은 어린 제게도 씻지 못할 큰 상처를 남겼죠. 무엇보다 저를 불안하게 했던 건 장례식장에 온 문상객들의 수근거림이었어요. 애가 아직 어린데 너무 빨리 엄마를 잃었네. 아이고 가여워라. 아이고 좀 안 됐어요. 그래도 뭐 상범이가 아직 젊으니까 금방 좋은 여자 만나지 않겠어요? 그건 그거대로 문제지. 계모가 괜히 계모인가? 요즘 시대에 무슨 자기 배 아파 낳은 자식 아니라도 잘 키우는 여자들 많아요. 남자 혼자 애를 어찌 키워요? 하루라도 빨리 새 사람 맞이해야지. 어린 나이에도 어른들의 은밀한 수근거림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엄마를 대신할 모르는 아줌마를 데려올까봐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하지만 아버진 한동안 엄마를 잃은 슬픔에 푹 빠져 지내셨어요. 어떻게 회사는 다녔지만 퇴근하고 오면 아무것도 안 하고 술만 드셨죠. 그런 아버지를 돌보는 건 오로지 제 몫이었어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라면이라도 끓여 아버지와 같이 먹었고요. 빨래나 청소 같은 집안일도 엄마가 했던 걸 떠올리며 열심히 따라했죠. 술에 의지해 하루하루를 버티는 아버지가 안쓰럽기도 했고 또 한편으론 아버지마저 저를 두고 어디론가 떠날 것 같아 불안했던 것 같아요. 은지야 미안하다. 아빠가 우리 딸 생각해서라도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아버지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건 엄마가 떠난 지 1년쯤 됐을 때였어요. 매일같이 먹던 술도 딱 끊고요. 제 학교 생활이며 집안 살림도 조금씩 챙기기 시작하셨죠. 내 노력이 이제야 빛을 발하는구나. 이제 아버지랑 둘이서 열심히 살면 되겠구나. 희망에 차올랐는데요. 얼마 안 가 그런 제 마음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아빠가 조심스럽게 제게 말씀하셨어요. 은지야, 그 아빠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 아빠? 아빠가 너한테 누구를 좀 소개해주고 싶은데 은지 너도 아직 한창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나이잖니? 아빠가 챙긴다고 챙겨도 그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말에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결국 올 것이 왔구나 싶더군요. 하지만 어린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빠는 한숨을 내쉬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지야, 아빠도 다 널 위해서 이러는 거야. 아빠 생각에 그 사람이 너한테 정말 좋은 엄마가 되어줄 것 같거든. 예쁜 동생도 생길 거고. 더는 외롭게 만들지 않을 테니 한 번만 믿어줘. 믿어달라는 아빠의 말에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마음속에선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질 않았죠. 그리고 얼마 뒤 새엄마가 될 사람이 집에 찾아왔어요. 아빠가 절 데리고 나오며 말했죠. 은지야,
이분이 앞으로 우리 가족이 될 분이야. 인사드려야지.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 네가 은지구나. 상범 씨한테 듣던 대로 참 예쁘게 생겼네. 새엄마는 젊고 세련된 외모의 소유자였어요. 아빠 회사 상사의 소개로 인연이 닿았다 하더군요. 새엄마는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끝없이 제게 말을 걸었지만 저는 한없이 위축되어 아무 말도 못했죠. 그날 밤은 돌아가신 엄마 생각에 많이 울기도 했던 것 같네요. 얼마 안가 새엄마는 아빠와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저희 집에 들어왔어요. 제겐 2살 어린 새 여동생도 생겼죠. 동생은 첫인상부터 유난히 밝고 사랑스러웠어요. 처음엔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었는지 저를 피하곤 했는데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저를 따르더군요. 언니 하고 저를 졸졸 따라다니는 동생을 보며 저도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됐죠. 아버지도 그런 저희 둘이 정말 친자매 같다며 참 흐뭇해하셨네요. 하지만 여전히 새엄마는 제게 어렵고 불편한 존재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새엄마가 동화 속 계모처럼 저를 학대하거나 구박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늘 상냥했고 웃는 낯으로 저를 대해주셨죠. 하지만 뭐라고 해야 할까요? 때때로 새엄마에게서 서늘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가령 하루는 제가 방 안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는데요. 동생이 들어오더니 같이 놀아달라고 쪼르기 시작했어요. 언니, 나 언니랑 고무줄 놀이 하고 싶어. 같이 놀자. 응? 그래, 조금만 기다려. 언니 학교 숙제부터 끝내고. 싫어, 지금 같이 놀자. 정원이 심심하단 말이야. 안 돼, 언니 이거 빨리 끝내야 돼. 치, 엄마한테 이럴 거야. 엄마, 언니가 안 놀아줘. 동생은 제가 붙잡을 새도 없이 새엄마에게 뛰어가 투정을 부렸어요. 그러자 새엄마가 다가와 제게 웃으며 말했죠. 은지야, 동생이랑 놀아주면 안 되니? 숙제는 이따 밥 먹고 해도 되잖아. 그치만 수학 숙제라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래도 밥 먹고 하렴. 지금은 정은이랑 놀아주고. 네, 그렇게 할게요. 그래, 고맙구나. 역시 우리 은지가 참 착해. 새엄마는 다정했지만 그 다정함은 제가 착한 딸일 때만으로 한정돼 있었어요. 제가 조금만 동생에게 소홀하거나 새엄마 말을 듣지 않으면 금세 분위기가 차가워지곤 했죠. 이 말로 대놓고 혼내진 않았지만 미묘하게 서늘한 표정이나 말투로 제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만들었어요.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기억이 하나 있는데요. 한 번은 새엄마와 동생이랑 다 같이 시장에 갔던 적이 있어요. 그날 동생이 가지고 싶어 하던 인형을 고르느라 시간이 한참 걸렸는데요. 저는 지루해서 여기저기 구경하다가 우연히 책방에서 보고 싶었던 동화책을 발견했죠. 새엄마가 동생의 인형을 계산하고 있던 터라 용기를 내서 새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나도 이 책 사주시면 안 돼요? 다른 건 아니고 이거 한 권만. 아니 은지야, 집에 책 많잖니. 지난번에도 아빠가 전집 사줬고. 그렇긴 한데 이건 제가 정말 보고 싶었던 책이에요. 어떡하지? 이번 달 생활비가 많이 빠듯한데. 그치만 정은이도 인형 샀는데. 정은이는 아직 어리잖아. 언니가 양보해야지. 네 책은 다음에 사주마. 알겠지? 새엄마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단호함을 읽을 수 있었어요.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동생 손에 들린 새 인형을 바라보며 쓸쓸히 뒤를 따라가야 했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저는 점점 새엄마 앞에서 제 욕심을 감추게 되었어요. 무슨 일이든 동생이 먼저였고 저는 늘 나중이어야 했으니까요. 동생도 그런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점점 더 저를 의지하면서도 종종 저를 골려 먹으려고 했어요. 언니 뭐해? 또 책 읽어? 응, 왜? 나랑 같이 놀자. 내 인형 갖고 놀게 해줄게. 응? 됐어, 난 그냥 책 읽을래. 아, 왜? 나랑 안 놀아주면 또 엄마한테 이른다. 걸핏하면 새엄마한테 이른다고 하는 동생이 그렇게 얄미울 수가 없었어요. 동생도 알고 있던 거예요. 새엄마가 저보다 자기를 더 우선시한다는 걸 말이죠.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제 마음속엔 돌아가신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점점 커져갔어요. 아버지는 제가 외로울까봐 가족을 만들어주셨다지만 오히려 저는 아버지와 단둘이 살 때보다 더 큰 외로움을 느꼈죠. 그렇다고 아버지에게 얘기할 수도 없었어요. 새엄마나 동생이 티나게 저를 괴롭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사실 겉으로 보기에 저희 집은 화목한 가정 그 자체였으니까요. 괜한 말을 꺼내 제 손으로 그 화목함을 망치게 될까봐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저 외로움을 혼자 삭히며 겉으론 괜찮은 척 지내는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것도 결국 한계가 오더라고요. 나중엔 집에 있는 게 고역이었죠. 결국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학 진학을 핑계로 집을 떠났어요. 방학 때 집에 들러도 가급적 짧게 머물렀죠. 아버지와 멀어지는 건 슬펐지만 저를 향한 새엄마의 미묘한 태도를 더는 견딜 수 없었네요. 그렇게 저는 혼자 자취를 하며 대학을 졸업했고요. 이후 바로 그 지역에서 취직까지 했습니다. 첫 사회생활은 생각했던 것보다 힘들었어요. 업계 특성상 야근이 많은 직종이라 더 그랬죠. 그래도 직속 상사가 좋은 사람이라 버틸 수 있었는데요. 사실 저희 회사 안에선 호랑이로 소문난 과장님이었거든요. 처음엔 저도 까칠하고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생각했고요. 근데 함께 일하면 일할수록 차가운 겉모습과 달리 속이 참 따뜻한 분이더라고요. 은지씨, 이번 프로젝트 직접 진행해보니까 어때? 할만해? 잘 모르겠어요. 아직 익숙하진 않은 일들이 많아서. 어려운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내가 도와줄 테니까. 과장님은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제일 먼저 알아채고 귀신같이 손을 내밀어주곤 했어요. 그렇게 의지가 되는 사람은 아버지 이후로 처음이었죠. 그래서일까요? 과장님이 처음 제게 마음을 고백했을 때도 물론 당황스럽긴 했지만 싫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은지 씨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내가 아무래도 은지 씨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거든. 은지 씨는 나 어떻게 생각해? 글쎄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럼 한번 생각해봐. 기다릴 테니까. 알고 보니 과장님은 오래전부터 저를 마음에 품고 있었다고 해요. 고민 끝에 과장님의 고백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비록 과장님이 저보다 10살이나 많았지만 그건 제 입장에서 그리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연륜 있는 그 사람의 따뜻한 리드가 제겐 더 큰 안정감을 줬죠. 첫 연애는 꿀처럼 달달하기만 했어요. 회사에서 남몰래 눈인사를 나눌 때마다 설렜고요. 퇴근 후 함께 저녁을 먹거나 주말에 소소한 데이트를 즐기는 게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처럼 느껴졌죠. 어느 날 남자친구가 벚꽃이 만개한 공원에서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은지야, 나 지금 잡은 네 손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놓고 싶지 않아. 우리 결혼하자. 커다란 꽃다발도 비싼 반지도 없는 단촐한 청혼이었지만 그래도 기뻤어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죠. 결혼을 결심하자마자 아버지에게 가장 먼저 말씀드렸어요. 아빠, 나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랑 결혼할까 하는데. 뭐? 너 사귀는 남자가 있었어? 응,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 뭐하는 사람인데? 몇 살이고? 아버지는 남자친구의 나이를 듣고 처음엔 반대하셨는데요. 제 계속된 설득에 결국 넘어가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새엄마와 동생 역시 남자친구를 보고는 칭찬을 아끼지 않더군요. 아유, 박서방이 생각보다 동안이네. 키도 훤칠하고. 맞아, 언니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앞으로 형부라고 불러도 되죠? 새엄마와 동생의 반응은 뭐랄까요? 진심으로 저를 축하해주는 것 같아 가슴 한켠이 뭉클했지만 한편으론 타인의 결혼을 축하하는 듯한 거리감이 느껴지기도 했어요. 과연 동생이 10살 차이나 나는 직장 상사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도 새엄마가 선서원이 허락했을지 의문이 들더군요. 그래도 상관없었어요. 드디어 저만의 온전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됐으니까요.
결혼식 날 웨딩드레스 자락을 밟으며 떨리는 마음으로 버진로드를 걸었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부모님을 떠나는 게 슬퍼서가 아니고요.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내 집, 내 가족을 갖게 되는구나 싶었어요. 그땐 꿈에도 몰랐네요. 그 가슴 벅찬 행복이 얼마 안가 산산조각 나게 될 줄은 말이죠. 신혼생활은 행복했어요. 서로 쳐다보고만 있어도 꿀이 뚝뚝 떨어졌고요. 별거 아닌 일에도 깨르르 웃음이 터졌죠. 남편도 저도 빨리 아이를 낳길 원했기 때문에 임신 준비도 바로 시작했어요. 결혼하자마자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남편의 내조와 살림에만 신경 썼죠. 하지만 그렇게 1년 그리고 2년이 지나도록 좀처럼 아이는 생기지 않았어요. 좀 더 기다려보면 되겠지. 너무 초조해하지 말자 스스로를 다독였는데요. 결혼한 지 만 3년이 넘어가자 점점 불안해지더군요. 결국 남편과 상의 끝에 병원을 찾았어요. 내심 나이가 있으니 남편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요. 뜻밖에도 의사 선생님은 제 문제라고 하시더군요. 자궁이 선천적으로 약해서 착상이 잘 안 되는 편이네요. 이 생리주기도 좀 불안정한 편이죠. 아, 네. 그건 예전부터 그랬는데... 그럼 설마 애를 가질 수 없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군요. 일단 스트레스를 좀 줄이시고요. 같이 노력해 봅시다. 이후 저희 부부는 난임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게 얼마나 괴롭고 끔찍한 과정인지. 매번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일의 연속이었죠. 맞아야 하는 주사며 약도 너무 많았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점점 예민해졌어요. 남편 역시 그런 저를 받아주는 걸 힘겨워하기 시작했죠. 여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애야 생기면 좋은 거고 안 생기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마. 당신이 얼마나 아이를 원했는지 내가 아는데. 당신 어머님도 그래. 허구한 날 전화해선 얼마나 닥달을 해대는지 알아? 아닌 게 아니라 시어머니의 손주에 대한 집착은 엄청났어요. 신혼 초부터 아이는 언제 가질 거냐며 은연중에 압박을 주셨고요. 난임의 원인이 제게 있다는 걸 안 뒤로는 급격히 차가워졌어요. 언젠가 한 번은 제게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하신 적도 있네요. 병원에서 왔니? 어떻대? 이번에도 실패래? 네, 어머님. 이번에도 힘들 것 같아요. 아유, 도대체 네 자궁은 뭐가 문제라니? 이러다 씨바지라도 따로 드려야 하는 게 아닐까 싶구나. 네? 아니, 씨바지라뇨, 어머님. 무슨 그런 심한 말씀을... 어머, 얘는 심하긴 뭐가 심하니? 옛날에 난다 긴다는 양반집들에서는 다 하던 일인데. 아이, 그럼 이대로 너 때문에 우리 가문 대가 끊겨야 네 속이 시원하겠니? 시어머니의 그 발언이 제겐 참 상처였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견디기 힘들었던 건 그 말을 전해들은 남편의 태도였죠. 어머니도 속상하니까 그랬겠지. 당신이 이해해. 뭐? 이해하라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사람이 해도 될 말이 있고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 있는 법이야. 애 못 갖는 게 뭐 얼마나 죽을 죄라고 내 앞에서 씨바지 얘기를 꺼내? 당신이 다른 여자랑 붙어먹는 꼴을 내 두 눈으로 보라고? 그리고 그 여자가 낳은 자식을 나더러 키우라고? 어머니도 그냥 하신 말씀이지. 뭘 그렇게 꼬치꼬치 따지고 들어. 피곤하게 좀 굴지 마. 막말로 당신 때문에 애 못 갖는 게 사실이긴 하잖아. 남편의 말은 제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어요. 나중에 자기 말이 심했다고 사과하긴 했지만 전 이미 상처받을 대로 상처받은 후였죠. 그 뒤로 저희 부부 사이는 점점 더 삐걱거리기만 했어요. 대화만 했다 하면 싸우게 되니 나중엔 한 공간에 있어도 말도 잘 안 하게 되더군요. 그게 견디기 힘들었던 걸까요? 언젠가부터 남편은 점점 밖으로 돌기 시작했어요. 야근을 핑계로 자정이 되어서야 집에 들어왔고요. 주말에도 골프 접대다 특근이다 해서 집을 비우기 일쑤였죠. 여보, 오늘도 늦어? 그 중요한 거래처 미팅이 있어서.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일도 좋지만 건강도 생각해야지. 걱정 마.
컨디션 조절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 나이에 안 잘리려면 젊은 애들보다 더 열심히 뛰어야지. 처음엔 그런 남편을 믿었어요. 남편이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여자의 촉이라고 해야 할까요? 왠지 모를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남편이 씻는 틈을 타 몰래 핸드폰을 뒤져봤죠. 비밀번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미리 눈여겨받은 상태였으니까요. 저장된 번호부터 앨범, 그리고 통화와 문자 내역까지 꼼꼼하게 훑었는데요. 김대리라고 저장된 사람의 번호를 누른 순간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름만 김대리라고 저장되어 있을 뿐 그 번호는 술집에서 일하는 웬 여자의 번호였거든요. 남편과 그 여자가 나눈 더러운 문자를 읽어내리는데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오빠, 오늘도 너무 좋았어. 근데 너무 짧게 있다 가니까 아쉽네. 벌써 보고 싶어. 또 보면 되지. 내일 저녁에도 갈게. 같이 맛있는 거 먹자. 구역질이 치밀어 올라 더는 메시지를 읽을 수 없었어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아 있는데 샤워를 마친 남편이 거실로 나오더군요. 거기서 뭐하고 있어? 그거 내 핸드폰 아니야? 남편은 자기 핸드폰을 보자마자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바로 가지고 가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헛웃음이 치밀어 올랐어요. 뭐 내가 봐선 안 될 거라도 있나 보지? 그런 게 어딨어. 요즘 퇴근하고도 회사에서 자꾸 연락 오니까. 회사 누구? 김대리? 네가 김대리라고 저장한 그 술집 여자? 제 빈정거림에 남편의 얼굴이 바위처럼 굳어졌어요. 뭐야? 당신 설마 내 핸드폰 몰래 본 거야? 당신 제정신이야? 왜 남의 핸드폰을 멋대로... 그래, 당신 핸드폰 좀 봤다. 근데 그걸로 내가 제정신이 아닌 거면 당신은? 마누라 뒤통수 치고 술집 여자랑 붙어먹은 건 제정신으로 한 짓이고? 제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모습에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더군요. 제가 울기 시작하자 남편은 더욱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은지야, 여보, 그런 거 아니니까 울지 마, 응? 그냥 잠깐의 실수였어. 금방 정리하려고 했는데. 뭐? 잠깐의 실수? 실수란 건 다른 사람 발 밟았을 때나 쓰는 말이야.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운 게 어떻게 실수가 돼? 됐고, 우리 이혼해. 나 더는 당신이랑 못 살겠으니까. 왜 그래, 여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도 알잖아. 나 당신 없이 못 살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라. 응? 이거 놔. 부부 사이의 신뢰가 깨져버렸는데 어떻게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있겠어요? 저는 매달리는 남편을 밀어내고 집 밖을 나왔어요. 차마 친정엔 가지 못하고 모텔을 전전했는데요. 이때 뜻밖에도 의지가 된 건 동생이었어요. 당시 동생도 취업해서 따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요. 때마침 안부를 묻는 연락이 와 제 사정을 털어놓자 바로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형부 미친 거 아니야?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바람을...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이야. 자기 주제 언니 같은 여자 만났으면 모시고 살 생각은 않고... 마치 자기 일처럼 화를 내주는 동생을 보면서 울컥 눈물이 쏟아졌어요. 바보처럼 울기만 하자 동생이 다가와 절 안아주더군요. 울지마 언니. 그런 쓰레기 같은 놈한테 눈물도 아깝다고. 우리 집에 계속 있어도 되니까 어디 가지 말고 계속 여기 있어. 알겠지? 응, 고마워 정은아. 고맙긴. 사실 내가 옛날에 언니한테 많이 제멋대로 굴었잖아. 착한 언니는 늘 그걸 받아주기만 하고. 그땐 내가 철이 없어서 몰랐는데 다 크고 나니까 언니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싶더라. 미안해. 내내 사과하고 싶었는데 너무 늦었지. 늦긴 아니야. 솔직히 동생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그때 동생은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아이였고 제가 집에서 겉돌던 건 제 문제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도 먼저 사과해주는 게 참 고맙고 미안했어요. 지난날의 앙금이 사르르 풀리는 듯 했죠. 형부, 아니 그 쓰레기랑은 이혼할 거지? 그럼 이혼해야지.
그때만 해도 단단히 마음을 굳힌 상태였는데요. 참 인생이라는 게 아이러니하죠. 그쯤 자꾸만 몸이 무겁고 속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요. 웬걸 임신이라고 하더군요. 네? 제가 애를 가졌다고요? 네, 이제 6주 됐네요. 축하드립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는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의 외도를 알기 전 술김에 남편과 잠자리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임신으로 이어지다뇨. 머리로는 아이를 지워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요.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도 간절하게 바라던 임신이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고백했어요. 제가 애를 가졌다는 걸 알자 남편은 더욱더 간절하게 절 붙잡더군요. 여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나한테 제발 속죄할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우리가 너무 기다리던 아기잖아. 그 아기를 태어나자마자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 셈이야? 누가 아빠 없는 애로 만든대? 나 혼자서도 잘 키울 수 있어. 정 안 되면 다른 남자 만나면 되는 거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애를 사랑으로 키울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아. 그건 누구보다 당신이 제일 잘 알지 않나? 당신 재혼 가정에서 자라서 늘 외롭고 힘들었다 그랬잖아. 우리 아이도 그렇게 만들 거야? 남편의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새엄마와 제 미묘한 관계가 떠올랐으니까요. 몇 날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국 저는 남편을 용서하기로 했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물론 호그처럼 그냥 남편을 받아준 건 아니었어요. 그래, 이혼은 안 할게. 근데 대신 몇 가지 조건이 있어. 조건이라니? 일단 경제권은 앞으로 내가 가질 거야. 앞으로 월급 들어오면 전부 나한테 보내. 당신 돈 있으면 또 뒤에서 무슨 구린 짓 할지 알 수 없으니까. 그래, 뭐 그래서 당신이 안심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 그리고 나 우리 애기 낳고 키우는 거 외에 다른 일은 손도 까딱 안 할 거야. 당신 밥도 안 차릴 거고 빨래도 안 할 거고 시댁에서 아무것도 안 해. 나한테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마. 알겠어? 마지막 조건에 남편은 머뭇거렸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단은 저와 다시 재결합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서였겠죠. 이후 저는 이혼을 철회하고 다시 집으로 들어갔고요. 오직 아이의 태교에만 전념했습니다. 그런 노력 덕분일까요? 뱃속의 아기는 건강하게 세상에 나와줬어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었죠. 남편과 시어머니도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고마워 여보. 이렇게 건강한 아들 낳아줘서 너무 고마워. 그래 은지야, 고생했다. 네가 드디어 우리 가문의 대를 이어줬구나. 아들이 생기면서 어깨가 더 무거워진 걸까요? 남편은 회사일에 더욱더 힘을 썼고요. 집안일과 육아에도 최선을 다했죠. 하지만 그런 노력이 무색하게도 남편은 아들이 태어나고 얼마 안 돼 회사에서 잘렸어요. 아무래도 나이 탓이 컸죠.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당신이랑 우리 태양이는 어떻게 해서든 먹여 살릴 테니까. 옛날 남자들이 다 그렇듯이 남편 또한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정리해고 당했다고 좌절하지 않고 바로 일을 알아보다가요. 벼랑간 사업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여보, 내가 다시 회사를 다닌다고 해도 월급쟁이로는 한계가 있어. 이번 기회에 사업 한번 해볼까 해. 사업?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닌 거 알지? 자칫하면 다 말아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 나도 알아. 근데 전부터 생각했던 아이템이 있거든. 내가 젊은 나이도 아닌데 지금 아니면 언제 도전해볼까 싶어. 한 번만 믿어주라. 응? 아니다 싶으면 바로 취업할 테니까. 남편의 의지는 확고했고 저는 반대할 명분이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지금까지 모아둔 돈과 퇴직금 그리고 약간의 빚을 내서 유통업 관련 회사를 차렸죠. 처음엔 직원도 남편과 사무보조하는 친구 단 둘뿐이었는데요. 사업이 차츰차츰 자리를 잡아가면서 규모가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어요. 직원도 수십 명으로 늘어나고 사무실도 시내 목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갔죠. 매출 순이익만 억소리가 났으니 기대하지 않았던 대박 성공이었네요.
여보, 나 이제 계약 하나만 따내도 몇 천은 기본으로 번다니까? 남편은 매일같이 사업의 성공담을 늘어놓으며 들떠 있었어요. 시어머니 역시 아들 자랑하기 바빴죠. 요즘 친구들한테 민철이 자랑하는 재미로 산다니까. 우리 아들이 사업 성공해서 명품 가방도 사주고 여행도 보내준다. 그러면 다들 얼마나 부러워하는데. 네. 네는 무슨, 이게 남 일이니? 너도 민철이 때문에 팔자 폈잖니? 나 같으면 업고 다녔겠다 얘. 시어머니 역시 남편의 과거 외도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제게 자기 아들 때문에 호강한다는 둥, 잘 내조하라는 둥 얘기할 때마다 화가 나더군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들이 많았어요. 경제권도 남편이 사업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시 넘어갔고요. 남편은 은근슬쩍 제가 다시 아내로서 의무를 다하길 바랬어요. 삼시세끼 정성껏 밥상 차리고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남편 속옷이나 양말을 빨아놓는 뭐 그런 거 말이에요. 시부모님한테도 며느리로서 효도하길 바랬고요. 하지만 전 예전에 제가 아니었어요. 남편이 뭘 바라고 있는지 뻔히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죠. 결국 하루는 남편이 제게 대놓고 요구하더군요. 여보, 아무리 그래도 당신 주부인데 너무 살림에 신경 안 쓴 거 아니야? 내가 신경을 안 쓰긴 뭘 안 써. 태양이 아직 어린이집도 안 보내고 나 혼자 다 챙기고 있는데 입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만들어 먹이고. 태양에 관련된 것만 하니까 그렇지. 솔직히 당신 나한텐 너무 무심하잖아.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준 게 벌써 언제야? 당신 웃긴다. 다시 합치기로 했을 때 한 약속 기억 안 나?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애 키우는 거 외엔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러자 남편이 답답하다는 듯 긴 한숨을 내셨어요. 그때랑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 내가 사업한답시고 잠도 줄여가면서 죽어라 일하는 거 뻔히 알면서 당신은 꼭 그런 킬키 먹은 옛날 얘기를 꺼내야겠어? 내가 누굴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래? 미안해. 그럼 당신 요즘 돈 많이 버니까 가정부라도 한 명 고용하든가. 가정부가 차려준 따뜻한 밥 많이 먹어. 제 시니컬한 말투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뒤로도 종종 남편은 제게 비슷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고요. 제가 거절할 때마다 불만을 드러냈죠. 처음엔 말로만 투덜거렸는데 나중엔 표정이나 태도에서도 대놓고 불편함을 표현하더군요. 시어머니도 이에 질세라 저를 불러다 잔소리하곤 했어요. 어머마, 너 너무 아범을 방치하는 거 아니니? 아범이 옛날에 잠깐 실수한 거 가지고 밥도 안 차려주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밖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뻔히 알면서. 저도 태양이 키우느라 힘들어요, 어머님. 그거야 애 낳은 다른 여자들도 다 하는 거지. 이혼한 것도 아니고 결국 같이 살면서 그럼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해야 할 도리는 다 해야지. 네가 지금 누구 돈으로 먹고 살고 있는데? 어머님, 이건 저랑 그이 둘이서 이미 다 얘기한 문제예요. 어머님은 더 이상 왈가왈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아이고, 너같이 독하고 되바라진 걸 며느리로 들이는 게 아니었는데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쩌나? 남편과 시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저를 몰아붙였지만 저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런 저를 견디기 힘들었던 걸까요? 남편은 다시금 밖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졌고 전화하면 받지도 않거나 접대 중이라는 말만 남겼죠. 전적이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도 설마 했어요. 남편이 아들이 태어난 뒤로 얼마나 가정적으로 변했는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아들의 하나뿐인 아빠인데 믿고 싶었죠.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제 믿음을 산산히 부서뜨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씻으러 간 틈을 타 또다시 핸드폰을 확인해 봤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낯선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가득하더군요. 황대리라고 저장돼 있었는데요. 주고받은 내용에 일 얘긴 하나도 없고 더러운 음담패설뿐이었어요. 손이 덜덜 떨리고 눈물이 나려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차분해지더군요.
두 번째라서 그랬던 걸까요? 어쨌든 이번에야말로 끝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남편이 나오자마자 핸드폰을 집어던지면서 말했어요. 또야? 그렇게 약속해놓고 또 바람을 피워? 이번엔 어떤 년이니? 당신 또 내 핸드폰 훔쳐본 거야? 지금 그게 중요해? 대체 누구랑 또 바람이 난 거냐고? 이번에도 술집 여자야? 그런 거 아니야. 그냥 거래처 접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메시지 다 봤으니까 변명하지 마. 이 여자한테 사랑한다고 고백까지 했더만. 남편은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모습에 절로 혐오감이 일더군요. 됐고, 이번엔 진짜 이혼이야. 더는 당신 같은 인간이랑 같이 못 살겠어. 태양이 내가 키울 거고 재산 분할이며 위자료 그리고 양육비까지 다 받아낼 거니까 각오해. 당신 마음대로 해. 남편은 자포자기한 듯 용서조차 빌지 않았어요. 저는 다음 날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고요. 상담을 받은 뒤 바로 이혼 준비를 시작했죠. 문제는 상간녀가 어디서 뭐하는 여잔지 파악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문자는 더러운 음담패설만 가득해 신상을 특정할 수 없었고요. 번호로 전화를 걸어봐도 받질 않으니 만날 수가 없더군요. 남편은 그 상간녀를 지켜주고 싶은 건지 뭔지 끝까지 모르쇠로 잡아댔고요. 결국 상간녀 소송은 잠시 미뤄두고 이혼 소송에만 집중했는데요. 몰랐는데 이혼 소송이라는 게 참 시간도 오래 걸리고 피말리는 짓이더군요. 친정 식구들도 저를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크게 관심 없던 새엄마도 그냥 협의 이혼하라고 하고요. 동생도 말을 보태더군요. 언니, 진흙탕 싸움하면 할수록 언니랑 태양이만 힘들어. 그냥 형부가 제시하는 위자료만 받고 깔끔하게 헤어져줘. 싫어, 내가 미쳤어? 유책 배우자는 그 인간인데 왜 내가 곱게 헤어져줘? 받아낼 수 있는 건 다 받아낼 거야. 상간녀도 반드시 찾아내서 고소할 거고. 절대 곱게 이혼 안 해줄 거야. 두고 봐. 저 스스로도 참 독하다 싶었는데요. 남편도 그런 제게 질려버린 걸까요? 언젠가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죠. 별거를 해야 하나 고민했던 저로선 차라리 잘된 일이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꿈에도 몰랐어요. 이혼이 아닌 다른 이유로 남편과 영영 이별하게 될 줄은 말이죠. 이혼 소송이 한창 진행 중이던 어느 날 시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무시할까 하다가 그냥 받았는데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소식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마, 놀라지 말고 듣거라. 이 아범이 간밤에 세상을 떠났다. 처음엔 질 나쁜 농담을 하시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병원에 도착해보니 진짜로 남편의 장례를 치르는 중이더군요. 사망 원인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심장마비였죠. 평소 건강하던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다니 얼마나 당혹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이혼하려던 저도 그랬으니 시부모님은 오죽하셨겠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멱살을 잡고 고함을 내지르셨어요. 이년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네가 이혼으로 스트레스 주지만 않았어도 우리 민철이 그렇게 안 갔다. 어떻게 책임질 거야?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시어머니는 어지간히도 화가 나셨던 걸까요? 친척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제 머리채를 잡고 탈탈 흔들었고요. 기어이 장례식장 밖으로 쫓아내버렸어요. 어차피 이혼하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됐을 텐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여길 기어와? 그렇게 저는 입관식도 발인에도 참가할 수 없었는데요. 아무리 남편에 대한 애정이 식었다지만 솔직히 많이 상처가 됐어요. 남편과 이런 식으로 끝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으니까요. 그렇게 장례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불쑥 집으로 찾아왔어요. 어머님, 갑자기 어쩐 일로? 우리 아들 물건 챙기러 왔다. 넌 꼴도 보기 싫으니 잠깐 자리 좀 비워주렴. 시어머니의 뾰족한 말투에 잠시 울컥했지만 아들 일은 그 마음이 어떨까 싶어 선선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럼 태양이랑 잠깐 요 앞 카페에 가 있을게요. 태양이는 두고 가거라. 앞으로 자주 못 볼 텐데 오늘 하루만이라도 실컷 얼굴 보고 가게.
지금 보니까 태양이가 지 아빠 얼굴을 쏙 빼닮았네. 아들을 보며 눈물 짓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별 수 없이 자리를 비켜드렸는데요. 1시간이 넘도록 좀처럼 연락이 없는 거예요. 언제 끝나냐는 제 문자에도 답이 없었고 말이죠. 결국 기다리다 다시 집으로 올라갔는데 웬걸 시어머니는 그새 가고 없더군요. 뭐야, 가면 간다고 말을 하지.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온 집안을 둘러봐도 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게 아니겠어요. 설마 하는 마음에 바로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는데요. 역시나 받지 않더군요. 저는 급한 대로 문자를 남겼어요. 어머님, 혹시 태양이 못 보셨어요? 설마 데려가신 건 아니죠? 잠시 후 너무나 충격적인 문자가 도착했어요. 넌 아직 젊으니까 재혼도 하고 새 출발해야 할 거 아니니? 태양이가 있으면 오히려 방해만 될 거야. 내 손자는 내가 데려가서 키워마. 찾지 말거라.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대낮에 시어머니 손에 의해 저희 아들이 납치될 줄이야. 머리가 아득해지면서 온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죠. 다시 시어머니에게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지만 당연하다는 듯이 연결되지 않았고요. 문자에도 답이 없었어요. 부랴부랴 시댁으로 달려갔지만 기가 막히게도 집은 이미 빈집이었어요. 이웃들에게 물어보니 며칠 전에 이사 갔다고 하더군요. 기막힌 일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죽으면서 남편 명의로 된 집과 예금 등의 재산이 제게 상속될 예정이었는데요. 시부모님은 저 모르게 집도 팔아버리고요. 남편의 통장에 있던 다른 돈까지 죄다 빼가버렸더라고요. 맞아요. 완전히 계획적으로 일을 치고 도망쳐버린 거였죠. 그렇게 시부모님과 아들의 행방은 완전히 묘연해졌어요. 저는 반 미친 사람처럼 경찰에 신고하고 아들을 찾기 위해 발에 불이 나게 뛰어다녔죠. 남편의 재산은 솔직히 상관없었어요. 아들만 되찾을 수 있다면 말이죠. 하지만 뚜렷한 단서도 없었고 모든 게 막막하기만 했어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아들을 잃은 3년 동안 저는 반쯤 페인처럼 살았어요. 아들을 잃은 상실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컸고 모든 게 제 책임이라는 죄책감이 더해져 날마다 고통스러웠어요. 온갖 방법을 동원해 시어머니의 행방을 찾았지만 경찰도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했죠. 결국 저는 최후의 수단으로 흥신소를 찾아갔어요. 경찰이나 변호사를 통한 법적인 접근은 너무 더뎠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거든요. 흥신소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제 아들과 시어머니의 행방을 찾아달라고 간청했죠. 비용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요. 제발 제 아들을 찾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노력해보죠. 나름 실력 좋은 곳을 수소문해서 간 덕분일까요? 2달쯤 지나 그토록 기다리던 연락이 왔어요. 고객님, 시부모와 아들로 보이는 인물이 땡땡시에서 목격됐습니다. 제가 위치를 특정했으니 직접 와보세요.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을 안고 알려준 주소로 향했어요. 외곽 지역에 있는 오래된 단독주택이었는데요. 초인종을 눌러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이는데 갑자기 대문이 열리면서 사람들이 우르르 나오더군요. 할머니, 나 다리 아파. 안아줘. 아이고, 또 안아줘? 그새 많이 늙은 시어머니가 어린 남자아이를 힘겹게 안아 올렸는데요. 3년 사이 무섭게 컸지만 누가 봐도 제 아들이 맞았어요. 저는 눈물이 핑 도는 걸 꼭 참고 아들을 향해 달려갔는데요. 바로 그때였어요. 또다시 문이 열리면서 웬 남자가 시아버지와 나와 시어머니 옆에 섰는데요. 남자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저는 충격으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다름 아닌 죽은 남편이었거든요. 저는 충격과 혼란으로 입도 뻥끗할 수 없었어요. 이윽고 세 사람도 저를 발견했어요. 아들은 저를 못 알아보는지 그저 쳐다만 봤고요. 시부모님과 남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죠. 제일 먼저 시어머니가 정신을 차리고 제게 물었어요. 아니 어멈, 네가 여기까지는 어떻게...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세요? 제가 어머님이랑 태양이를 찾는다고 지난 3년간 얼마나 고생했는데... 근데 여기 대체 왜 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인간 살아 있었어요? 죽은 거 아니었냐고요? 그러자 잠자코 있던 남편이 미간을 찌푸렸어요.
아이, 다 망했네. 도대체 여기를 어떻게 찾아낸 거야? 최소한의 변명도 설명도 하지 않는 남편을 보면서 이성의 끈이 뚝 끊어졌어요. 다 망했다고? 그게 지금 나한테 할 소리야? 당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나한테 이런 거야? 왜 죽은 척하고 우리 태양이까지 납치해 간 거냐고? 남편은 대답 대신 한숨을 쉬며 대문 안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저는 달려가 남편을 붙잡고 악다구니를 썼죠. 어딜 도망가려고 해? 얼른 말해. 대체 왜 그랬는지 말하라고! 아이, 너한테 내 재산 뺏기기 싫어서 그랬다. 왜? 뭐? 생각지도 못한 이유에 머리가 멍해졌어요. 그런 제 상태를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이 계속해서 말을 이었죠. 네가 이혼 소송이니 뭐니 하면서 내가 힘들게 번 돈 다 털어가려고 했잖아. 변호사 말로는 재산도 반 이상 떼어줘야 한다는데 거기에 위자료랑 양육비까지 그 돈 다 주고 나면 내가 알거지되게 생겼는데 그럼 어떡하냐?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고작 나한테 돈 뺏기기 싫단 이유로 죽은 사람이 됐단 말이야? 당신 재산은 어머님 아버님 시켜서 빼돌리고? 아이, 내가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당신이 이해 좀 해주라. 이걸 어떻게 이해해? 태양이는 대체 왜 데려간 건데? 어머님이 태양이 납치한 것도 당신이 다 시킨 거지? 태양이 내 아들이기도 한데 당연한 거 아니야? 너 같은 여자가 키우느니 내가 키우는 게 더 태양이를 위해서 낫다고 판단한 것뿐이야. 그 뻔뻔한 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난 그것도 모르고 우리 아들 찾겠다고 지난 3년 동안 미친 듯이 전국을 떠돌아다녔어. 잠을 자도 자는 게 아니었고 뭘 먹어도 먹는 게 아니었다고. 근데 내가 애타게 내 아들 찾아 헤매는 동안 당신은 이 집에서 태평하게 숨어 살았다는 거야? 그러자 남편이 시선을 피하며 씁쓸히 웃었어요. 솔직히 당신이 이렇게까지 잘 찾아낼 줄 몰랐어. 그냥 다 포기하고 당신 삶을 살 줄 알았지. 포기? 나 태양이 엄마야. 근데 내가 어떻게 내 아들을 포기해? 제 고함에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돌렸는데요. 그런 남편을 노려보다 문득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눈치챘어요. 시부모님과 남편 둘 다 저를 주시하면서도 자꾸만 집 안쪽을 흘끔거리더군요. 마치 무언가를 들키면 안 되는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뭐야? 왜 자꾸 집 안쪽을 보는데? 내가 언제? 화들짝 놀라며 부정하는 남편을 보면서 직감했어요. 집안에 뭔가가 있다는 걸 말이죠. 저는 남편이 방심한 틈을 타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거기서!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래 엄마 잠깐 얘기 좀 하자꾸나. 놀란 남편과 시어머니가 달려왔지만 재빨리 따돌리고 대문을 넘었어요. 다행히 현관문은 잠겨있지 않고 활짝 열려 있었는데요. 현관에 낯선 여자 신발이 있더군요. 굽이 높고 뾰족한 젊은 여자의 신발이었죠. 상간녀랑 같이 있었구나. 본능적으로 깨달은 저는 닫혀있는 방문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화장실과 안방을 거쳐 작은 방을 열었을 때 저는 일순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방 안에 다름 아닌 제 동생이 서 있었거든요. 동생은 저와 눈이 마주치자 깜짝 놀라며 몸을 움츠렸고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으로 바닥만 쳐다보더라고요. 정훈아, 네가 여길 왜... 그게 언니... 동생은 좀처럼 입을 열지 못했어요. 그 순간 머릿속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이 끝까지 상간녀의 정체를 함구했던 거 하며 자꾸만 남편을 잊으라고 제게 강요했던 새엄마와 동생까지. 설마 네가 상간녀였어? 제 물음에 동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두 다리가 풀려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죠. 어떻게 정원이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새엄마도 다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나한테 빨리 협의 이혼하라고 한 거야. 그렇지? 미안해 언니.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어쩌다 보니 그만... 울고 싶은 건 전데 동생이 엉엉 울더군요. 그러자 남편이 달려와 동생을 달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에 구역질이 치밀어 오르더군요. 둘 다 지금 제정신이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러자 남편이 긴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근데 처제는 아무 잘못 없어. 내가 당신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니까 옆에서 위로해준 죄밖엔. 내가 그런 처제의 따뜻함에 넘어가서 대쉬한 거야. 그러자 동생도 울먹이며 말을 보탰어요. 아니야, 언니. 내가 잘못한 거야. 언니를 생각해서라도 절대 내가 이 사람을 받아주면 안 됐는데. 근데 사랑이란 게 사람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두 년놈의 가짜는 변명을 듣고 있자니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사랑? 이런 더러운 짓을 저질러 놓고 어떻게 사랑을 운운할 수가 있어? 박민철, 네가 왜 죽은 척 장례까지 치렀는지 잘 알겠다. 나한테 전 재산 다 뺏기는 건 물론이고 세간의 손가락질까지 받게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였어. 여보, 그런 게 아니라. 닥쳐! 쓸데없는 변명 더는 듣고 싶지 않아. 저는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꺼내 남편과 동생의 모습을 사진 찍었어요. 지금 사진도 찍었고 방금 너희들이 외도를 인정한 것도 다 녹음했거든? 두고 봐. 무슨 수를 써서든 죗값을 치르게 해줄 테니까. 여보, 일단 진정 좀 하고 우리 대화로 풀자. 그래 언니, 일단 좀 여기 앉아봐. 내 몸에 더러운 손 대지 말고 까자. 저는 붙잡는 남편과 동생을 매몰차게 뿌리쳤어요. 그러자 남편이 힘으로 제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하더군요. 증거인멸을 할 속셈이었겠죠. 갈 거면 그 핸드폰이라도 두고 가. 어딜 손대려고 해? 저는 다가오는 남편의 가랑이 사이를 발로 차줬어요. 어찌나 세게 찼는지 남편은 그대로 가운데를 부여잡은 채 고꾸라졌죠. 기왕 폭력을 쓴 김에 저는 남편을 몇 대 더 때려줬고요. 옆에서 겁에 질린 채 서 있는 동생의 뺨도 때려줬네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뒤늦게 놀란 눈으로 저를 보고 있는 아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저는 몸을 돌려 아들에게 다가갔죠. 제가 무자비하게 자기 아들과 상간녀를 패는 걸 봤기 때문일까요? 시어머니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뒤로 물러서기만 할 뿐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더군요. 태양아, 엄마 기억 안 나? 엄마? 잠시 어리둥절해하던 아들의 두 눈에 이내 이체가 돌기 시작했어요. 엄마! 그래, 엄마야, 태양아! 저는 달려와 안기는 아들을 품에 꼭 안아들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그 집을 나와 걷기 시작했죠. 이제부터 진정한 싸움이 시작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이후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동생을 차례대로 고소했어요. 그리고 친정에도 모든 진실을 알렸죠. 당연히 아버지는 노발대발했는데요. 그 와중에도 새엄마는 자기 딸만 감싸기 바쁘더군요. 물론 아버지 앞에선 그저 동생 좀 봐달라며 흐느끼기만 했고요. 아버지가 없을 때 본 모습을 드러냈죠. 정은이가 무슨 잘못이 있니? 그 순진한 게 박서방이 꼬시니까 홀라당 넘어간 거지. 순진하다고요? 지 형부가 꼬시는데 넘어가서 붙어먹은 게 어떻게 순진한 거예요? 그 인간 돈 없을 땐 쳐다도 안 보더니만 사업 대박 나니까 들러붙은 거잖아요. 더러워 진짜. 아니 아무리 그래도 더럽다니? 네 동생한테 너무한 거 아니니?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요? 당신도 정원이가 제 남편이랑 붙어먹은 거 다 알고 있었다면서요. 정원이가 다 불었으니까 거짓말할 생각은 말아요. 그러면서 나한테 빨리 협의 이혼하라고 종용하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한 번이라도 날 딸로 생각한 적이 있긴 해요? 옛날부터 나랑 정은이 은근슬쩍 차별하는 거 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집에 정을 못 붙였던 거라고요. 제 질문에 지레 찔렸던 걸까요? 새엄마가 처음으로 제 앞에서 본색을 완전히 드러냈어요. 어떻게 널 내 딸하고 똑같이 생각할 수 있겠니? 너랑 나는 피 한 방울도 안 섞였는데. 어쨌든 내 딸은 잘못 없어. 애초에 네가 박서방한테 잘했어 봐. 그럼 박서방이 우리 정은이한테 눈길을 줬겠니? 저는 새엄마의 말에 비소를 머금었어요. 그리고 새엄마를, 정확히는 벽 뒤에 숨어있던 아버지를 바라봤죠. 제가 아버지에게 일부러 그 뒤에 숨어있으라고 언지를 줬었거든요. 봤죠 아버지? 이게 새엄마의 본 모습이에요.
뒤늦게 아버지가 대화를 다 듣고 있었다는 걸 깨달은 새엄마는 파랗게 질렸어요. 허둥지둥 아버지에게 달려가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늘어놨죠. 아니 여보, 지금 내가 한 말은 너무 속상해서 진심이 아니에요. 당신도 알죠? 알긴 뭘 알아? 어쩐지 내 딸이 계속 겉돌기만 하더라니. 긴 말할 거 없고 당장 짐 싸. 나도 당신하고 이혼할 거니까. 여보, 이혼이라뇨? 농담하는 거죠 지금? 새엄마는 현실 부정하며 버텼지만 아버지는 단호했어요. 그날부로 새엄마와 동생을 내쫓고 이혼 절차를 밟았죠. 알고 보니 새엄마도 아버지 모르게 다른 남자와 부정을 저지른 전적이 있었어요. 이혼은 생각보다 손쉽게 마무리됐네요. 제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은 법정에서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요. 제가 민사로 진행했던 위자료 소송과 손해배상 및 재산 반환 청구 소송에서도 전부 패했어요. 시부모 또한 남편을 도운 공모죄 및 아들을 데리고 도주한 유기죄, 재산 은닉죄가 적용돼 큰 벌을 받았죠. 또 이 같은 법적 처벌은 이혼 소송에서도 남편을 불리하게 만들었어요. 남편은 제게 절반 이상의 재산을 넘겨줘야 했고요. 아들의 양육권과 친권도 빼앗겼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바로 밑에 직원이 거래처 대금을 들고 나르는 바람에 잘 나가던 사업도 접어야 했답니다. 동생, 아니 그 상간녀 역시 소송에서 패해 제게 어마어마한 금액의 위자료를 물어줘야 했네요. 저는 상간녀가 다니고 있던 직장에도 이 사실을 전부 알렸고요. 상간녀는 얼마 안가 정리해고 당했죠. 모든 걸 잃었기 때문일까요? 전 남편과 상간녀는 그 뒤로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싸우다 헤어졌고요. 지금은 서로 얼굴도 안 본다 하더군요. 반면 저는 누구보다 잘 살고 있어요. 이혼하면서 넘겨받은 재산과 위자료로 작게 요식업을 시작했는데요. 그게 생각보다 잘 풀려서 돈 걱정 없이 살고 있죠. 이미 노후 준비도 다 되어 있고요. 자식 농사도 나름 잘 지었습니다. 아들이 서울 내로라라는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좋은 여자 만나 가정도 꾸렸답니다. 최근엔 그토록 바라던 손주도 얻었는데요. 요즘은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손자 보는 맛에 사는 것 같아요. 주변에선 이제라도 재혼하라며 야단이지만 글쎄요. 지금의 삶이 너무 만족스러워서 굳이 남자가 필요할까 싶어요. 또 전남편 같은 쓰레기를 만나 험한 꼴 겪으면 어쩌나 걱정이 되는 것도 솔직한 마음이고요. 요즘 젊은 애들 사이에서 비혼이 유행한다면서요? 그 비혼 저도 해보려고요. 어차피 이 나이에 애 낳고 애국자가 될 일도 없으니까요. 저 같은 동지분들 혹시 계실까요? 계시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읽어볼게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